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하지만 그 여파는 7,000km 떨어진 대한민국에도 옮겨 붙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동 산유국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역이 사실상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역 봉쇄 조치는 전쟁 당사국은 물론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은 시작일 뿐. 원유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운송비 상승에 따른 물가 폭등까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가 1970년대의 오일 쇼크보다 각각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에너지 대란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대응부터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장기 과제까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의 경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적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ADB 측은 이번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가까운 성장 여력이 유가 충격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0.9%포인트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는 셈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유독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막대한 전력과 원료가 필요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은 국가인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짚어본 것처럼 우리 핵심 산업들이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고유가 상황은 기업의 생산 비용과 물류 운송비를 모두 끌어올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 도심의 주유소. 시민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전광판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불었던 지난 2022년 여름 이후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때문에 기름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운전하는 사람들 기름값도 문제지만은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동결하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거센 가격 폭등세를 막기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감당하기 힘든 유가에 결국 시민들은 차키를 내려놓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원대잖아요. 싼 데를 골라서 다니는데도 너무 기름값을 한 번 채우기만 10만 원 이상이 드니까 저희들한테는 직장인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연료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각종 산업 원료로도 쓰이는데 특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로 생산하는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 산업 부품 역시 수급난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충격은 생활용품을 넘어 제조업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도미노처럼 번진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상황. 결국 지난 3월 수입 물가는 18% 폭등하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 등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지난 4월 수입 물가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은 전쟁 장기화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름값부터 산업의 원자재까지 물가에 전방위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한마디로 세계 에너지의 급소 같은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이 집중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실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량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우리나라 의존도는 20%를 훌쩍 넘어서죠. 네, 우리나라는 원유 수송의 무려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라는 좁은 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있었던 오일 쇼크가 생각나는데요. 네, 한국 사회는 이미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며 대응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전문가들은 당시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콘서트와 전시, 시민들의 산책길로 사랑받는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 비축기지입니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 원래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서울 시민들이 한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저장하던 탱크였습니다. 석유 비축기지였던 이곳. 발단은 1973년 전 세계를 덮친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름 최대 38m, 높이 15m에 달하는 5개의 탱크를 세웠고 약 43만 4,400배럴의 석유를 비축했습니다. 1급 보안시설로 분류돼 시민 접근이 엄격히 통제됐던 이곳은 2002년 인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함께 역할을 다했습니다. 대신 비상 공급의 역할은 이제 전국 9개 기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울산과 여수, 거제 등지에 확보된 석유 비축 시설은 총 1억 4,600만 배럴 규모. 실제 저장된 원유 1억 배럴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에 따라 석유 수입 없이도 약 120일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민간 보유량까지 합치면 총 물량은 약 208일분. 세계 6위 규모이자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비축은 시간을 버는 장치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석유 파동 당시 99%에 달했던 중동 의존도는 한때 60% 선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상 중동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70%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러우 전쟁이나 지정학적 구조에서는 다변화라는 걸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유의 특성 때문에 수입처를 더 다양하게 늘리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동산 원유는 점성이 높은 중질류 비중이 높지만 미국산 셰일 오일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질류 중심. 우리 정유시설 상당수가 중동산 원유 처리에 맞춰져 있다 보니 미국산 원유로 경유와 항공유, 나프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맞추기엔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은 다 중동에서 담당해 오다가 그게 막히면서 제한된 중진류를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 미국이 지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세계 LNG 물동량 역시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품목.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지분 투자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호주와 캐나다 LNG 사업 지분을 확보해
일정 물량에 대한 권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처럼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위기 때도 우리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물량, 즉 실질적인 에너지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운영권 내지는 의사결정, 처분권을 가진 그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가격 위기를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거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입 경로의 다변화에 더해서 우리 에너지 안보를 실현할 근본적인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어디서 사올지를 넘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정 에너지원 하나에 기대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을 함께 활용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선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산업 현장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분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공 재생에너지 시설. 대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이곳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나섭니다. 이곳 문산 정수장이 파주시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총 1.1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올해 도로 사면,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서 총 4메가와트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파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의 아리백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리백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중소기업 홀로 비용과 인프라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아리백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백 대응을 넘어 지역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체계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 시설은 지방에 몰려 있는 구조 때문에 송전망 건설과 전기요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자 외부 전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기업과 시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PPA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PPA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뿐 아니라 중앙 정부도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10에서 12기가와트 이상을 신규로 보급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매일 축구장 20개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목표만 제시됐을 뿐 전력망과 입지 확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 국내에 건설된 설비들을 바탕으로 햇빛하고 바람을 바탕으로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입장에서 당연히 도움이 돼요. 또한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는 원자력 발전 역시 에너지 믹스의 한 축으로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만으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탄소 배출은 또 우리가 빨리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대안이 뭐가 있냐? 그럼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신규 건설도 신규 건설이지만 계속 운전을 좀 확대하는 걸 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경제성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은데요. 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 환경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 겁니까? 네, 핵심은 남는 전기와 부족한 전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인데요. 관련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AI 기술과 인공위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업의 관제실. 이곳에서는 전국에 흩어진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어 운영하는 VPP, 가상발전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가상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을 VPP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지금 한 800여 개, 1기가 정도 규모가 되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흩어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 특히 집중하고 있는 곳은 제주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기존 화력발전소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도 현실화됐습니다. 전기가 전력망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대규모 정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 예측과 실시간 수요 대응,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ESS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재화의 특성은 매 순간마다 수요하고 공급이 항상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의 고도화 영역으로 저희가 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 VPP와 ESS를 다루는 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장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ESS라는 또 VPP라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시장에서, 전력 시장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자원의 가치를 이제 보상을 받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가격 체계 역시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주요국들이 관련 인프라와 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는 사이 우리나라는 제도 정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연료비가 없는 성격의 어떻게 보면 신 개념의 에너지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신호도 있어야 됩니다. 기술은 앞서가고 있지만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기술이 아닌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하는 것 측면에서 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안 되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개편, 한국 전력 시스템이 25년째 머물고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다시금 드러난 셈인데요. 단기 대응을 넘어서 이제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낮은 비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효율 중심적인 구조가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중동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에너지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동에서 보내는 석유량은 전쟁이 당장 끝나도 3개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생산 시설은 아예 특히 저장고라든가 이런 설비들은 아예 폭격을 통해서 아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끝나냐와 상관없이 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탄소 중립을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